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뽑은 오늘의 숫자는 7년입니다. 한국은행이 결국 이겼다고 해야 될까요? 올해 국내 총생산, 즉 경제 성장률 전망에 대해서 그동안 한국은행과 다른 연구기관들은 전망이 서로 좀 엇갈렸습니다. KDI를 비롯해서 민간 금융 연구기관들은 2.6%에서 2.8% 정도로 우리나라 연간 성장률을 전망했는데, 한국은행은 최근에 3.0%로 다시 높여잡을 정도로 비교적 낙관하는 편이었는데요. 오늘 아침에 나온 올해 3분기 7월부터 9월까지의 성장률이 1.4%를 기록한 걸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이 1.4%는 3분기 성장률, 그러니까 한 분기의 성장률이니까 이렇게 한 분기 만에 성장을 많이 한 건 2010년 2분기 이후에 7년 만에 최고치고요. 이게 딱 한 분기의 성장률이 1.4%니까 이걸 연간 성장률로 환산을 해보면 연간 5.6%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한 것과 비슷합니다. 이렇게 되면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한국은행이 지난주 발표했던 전망치인 3.0%도 넘어설 게 확실해 보입니다. 4분기에 우리나라 경제가 제자리 걸음만 하더라도 올해 전체 성장률은 3.1%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깜짝 성장은 수출에 힘입은 특히 반도체가 전례 없는 호황을 누린 덕분인데요. 이 분기 성장률 1.4%라는 숫자가 대단히 크게 느껴집니다. 이런 성장 효과가 제발 좀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도 골고루 퍼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물 들어올 때 다 같이 좀 노를 함께 저을 수 있도록 말이죠. 예, 10월 26일 손에 잡히는 경제입니다. 며칠 전에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대책이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오늘은 부동산 시장 전문가 한 분 모시고 이런저런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한 청취자께서 오피스텔을 한 채 사서 임대 주려고 하는데 이럴 때 임대사업자로 꼭 등록을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 주셨는데요. 이 질문은 친절한 경제 코너에서 풀어드리겠고요. 050으로 시작하는 안심번호의 요금 구조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좀 알아보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예, 경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경제TV 김치영 기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정부가 엊그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놓으면서 네. 다주택자들은 돈 대출받기 더 어렵게 만들었어요. 네네. 전반적으로 대출이 다 어려워져서 다주택자들 대출 조이는 건 알겠는데 필요한 사람도 못 빌리는 거 아닌가? 네. 뭐 이런 걱정도 같이 좀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서민대출 문턱을 정부가 좀 낮춰보겠다 이런 계획을 추가로 발표했나 봐요. 추가로 발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이제 그 대책들에 이런 것들이 포함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이제 정책 자금으로 하는 서민들을 위한 대출들이 있습니다. 네. 이걸 보통 이제 우리들이 이른바 정책 모기지 3종 세트다 이렇게들 부르는 것들이 있거든요. 집 살 때 빌리는 돈인데 나라에서 좀 혜택 주는 거. 예. 그러니까 정부의 돈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자를 싸게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적격 대출, 보금자리론, 디딤돌 대출 이걸 네. 이제 보통 정책 모기지 3종 세트라고 부르는데요. 이것들을 좀 그 대상을 확대하거나 예. 아니면 금액을 조금 더 늘려주거나 그전에는 서민들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주택 구입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이었다면 네. 그중에 이제 특히 적격 대출이 그랬는데요. 이것들은 서민들을 위하는 쪽으로 좀 자격 제한을 둔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돈이 좀 있어서 부동산으로 투자를 해서 돈을 벌겠다는 사람들한테는 돈을 줄 옥죄지만 예. 이런 분들에게는 충분히 정책 자금을 활용해서 집 한 채 정도 사는 거는 은행에서 돈 빌려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인 것 같고요. 예. 이것들을 이제 추가 대책을 내놓을 때 아마도 포함해서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출받기 쉬워지는 게 있다고 하니까 그게 좀 귀가 솔깃할 것 같으니 그 얘기부터 좀 들어보죠. 좀 더 대출받기 쉬워지는
대출이 뭐예요? 일단은 적격 대출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적격 대출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로는 자격 제한이 없습니다. 대신에 네.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 가격 9억 원 이하면 적격 대출 신청이 가능하게 돼 있거든요. 적격 대출이라는 게 예전에도 우리 방송에서 한번 공부한 적이 있는데 네네. 알아보니까 20년 내지 30년 동안 초장기로 고정금리로 대출해주는.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은행들은 우리는 이거 위험해서 안 할래요 하는데 정부가 뒤에서 그럼 필요한 거 우리가 도와줄게 해가지고 만들어준 그런 상품이라고 하더군요. 그렇죠. 그래서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초장기이기 때문에 부담도 좀 덜할 테고요. 예. 그리고 이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일반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보다 조금 유리한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고정금리인데도 불구하고 요즘 변동금리보다도 심지어 좀 싸더군요. 네. 이자율이. 그래서 이게 인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올해만 지금 21조 원이 적격대출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6월 말 현재 적격대출 잔액이 58조 원이나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청 자격 제한이 딱히 없었습니다. 부유층도 할 수 있었다. 예. 주택 가격이 살려는 주택이 9억 원 이하이기만 하면. 예, 그래서 이걸 이제 그 소득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조금 정부가 허들을 만들겠다라는 것이겠죠. 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사실 서민들 입장에서는 여러 사람이 와서 신청하는 것보다 물론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출금은 이제 한정이 돼 있겠지만 조금 더 이제 대출을 받기가 쉬워진다. 그러니까 적격 대출을 활용할 용도가 좀 많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은 적격 대출이나 보금자리론이나 생긴 건 똑같고 같은 대출인데 네네. 이게 은행들이 알아서 자율적으로 하는 거는 적격 대출, 정부기관에서 하는 건 보금자리론. 결국은 그런 차이여서 저는 보금자리론이나 적격 대출이나 자격 제한도 똑같구나 싶었는데 적격 대출은 거의 자격 제한이 없었다고 보시면 돼요. 없었군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살려는 집이 9억 원 이하라고 하면 누구든지 사실은 활용할 수 있는 대출이었고요. 예.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자금으로 하고 있는 보금자리론하고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보금자리론은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 또는 1주택 보유자가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살 때 주택 가격의 70%까지 대출을 해주는 상품이었거든요. 예. 이것도 아마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주택자에게만 혜택을 주지 않겠느냐라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은 갈아타는 1주택자도 주고 있는데 네네. 혜택 안 줄 거고. 예.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여야 된다. 예. 뭐 부부 합산이죠. 그렇죠. 그래야 되는 제한 조건이 있어서 우리 부부 합치면 여기에 있어 200만 원 더 넘는데 못 받네? 뭐 이런 분들도 있었는데. 그건 뭐 조건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걸 뭐 플러스 마이너스 10% 해주겠다 이렇게는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조건 자체도 조금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완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 세 개 아까 말씀드린 정책 모기지 세 개를 잘 활용해서 서민들은 조금 내 집 마련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려고 정부가 추가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집은 이러나 저러나 좀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대출이 조여져서 좀 고민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중에 소득 조건이 맞는 분들은 연말에 좀 기다려보면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대출이 유리한 대출이 또 나올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뭐 부동산 시장 자체가 지금 정부가 워낙 강하게 대책들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조금 다들 관망하는 모양새거든요. 그래서 정부의 추가 대책이 나오고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격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완화된다라고 하면 훨씬 저리의 자금을 정부 정책 자금을 받아서 집을 또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수도 있을 것이고 내년 4월 이후에는 양도소득세도 더 높아지니까 네. 2개, 3개 주택 갖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분들은 4월 이전에 팔 가능성도 꽤 있어 보이니 그렇다면 뭐 매물도 많이 나오겠죠. 그러게요. 그때를 노리는 매수자가 많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좀 전에 말씀하신 건 집을 한 채 살려고 할 때 해주는 대출이고 네네. 집 사는 거 말고 전세로 사실 분들을 위한 대출도 필요한데 전세가 요즘 워낙 비싸니까. 이 부분도 이제 정부가 고려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차피 활용할 수 있는 거는 정부가 이제 뒤에서 어느 정도 기금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냥 시중은행들을 이렇게 옥죄서 야 이건 싼 이자 받아서 너네 돈 빌려줘라고는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목록을 보면
주택도시기금이 운영하는 이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나 주거안정 월세 대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임대주택 보증금 대출 뭐 이런 것들입니다. 예. 버팀목 대출은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가 2%대 이자로 최대 8천만 원, 수도권은 1억 2천만 원까지도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확대를 한다는 얘기는 자격 제한을 조금 완화한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금리 수준은 사실 2%대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싸게 해주기는 힘들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신혼부부와 관련된 국토부가 운용하는 신혼부부의 대출 한도 같은 경우에도 네. 한도를 이건 조금 더 늘리는 방향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른 뉴스 하나 보죠. 네. 조세 회피처에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 주식, 우리나라 채권. 조세 회피처라고 하면 저기 뭐 케이만 군도, 뭐 룩셈부르크 이런 데가 유명한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런 쪽에서 있는 투자자들 중에 우리나라 주식 갖고 있는 걸 세보면 136조 원이나 되더라. 이런 통계가 나왔습니까? 이게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박광원 의원실에서 자료를 분석해가지고 내놓은 건데요. 그래서 예. 어제 이것들이 뉴스에 좀 많이 나왔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주식하고 채권을 외국인이 보유한 규모가 지금 700조 원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다 합치면? 예. 예. 이 중에 외국인 투자자는 주식은 한 600조 원, 네. 그다음에 채권은 한 100조 원 조금 더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걸 국적별로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 네. 뭐 미국도 있고 뭐 영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다양한데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흔히 말하는 조세회피 지역에서 투자된 규모가 136조 원이더라. 그래서 전체 외국인이 투자한 국적별로 아까 700조라고 했으니까요. 예. 거기로 보면 한 20% 정도가 조세회피 지역에서 들어왔더라.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좀 눈여겨 관찰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박광원 의원이 한 것이죠. 예. 근데 이제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조세회피 지역이라는 데 있는 자금을 무조건 다 투기 자금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이분들이 이 조세 회피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아닐 텐데, 예를 들면 케이만 군도에서 만든 뭐 펀드가 우리나라에 투자했으면 네네. 그 펀드 매니저가 케이만 군도에서 먹고 사는 분은 아닐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예. 그런데 여기에다가 근거지를 만들고 나는 여기서 왔습니다라고 신고하는 이유가 네. 있을 텐데요. 그게 뭐예요? 그건 이제 펀드라고 하는 게 특히 이제 사모펀드 같은, 그러니까 여러 명이 아니고 다중이 돈을 모아서 하는 게 아니고 네. 적은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하는 펀드들 같은 경우에는 수익을 최대한으로 올리는 걸 목적으로 하거든요. 그렇다 네. 보면 나가는 비용도 줄여야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어디다 돈을 갖고 있든지 회사를 설립하든지 상관없이 투자는 전 세계에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왕이면 조건이 좋은 곳에 가서 이 펀드를 설립합니다. 세금 적겠다는 예, 곳에서? 이게 굳이 아까 말씀드린 투기 세력 뭐 이들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글로벌 금융회사들이 대부분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예. 대표적인 곳이 이제 유럽에는 룩셈부르크라는 곳이고요. 여기는 이제 대부분 금융사들이 이 흔히 말하는 페이퍼 컴퍼니나 펀드를 거기다 설립을 하고, 우리나라도 가끔 보면 우리나라 펀드가 외국에 수출됐어요라는 기사가 나와요. 예. 그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뭐 예를 들어 뭐 M사가 유럽에 자기 펀드를 수출을 했는데 그 펀드를 룩셈부르크에 설정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유럽은 유럽 나라 어느 곳에서든 펀드를 설립을 하면 유럽 전체에서 팔 수가 있거든요. 예. EU 뭐 경제동맹 같은 게 맺어져 있어서. 그래서 지금 박광원 의원이 얘기한 의도는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거기에 있는 136조를 마치 우리나라 시장을 다 흔드는 투기 세력이 투자하는 것처럼 보고 있다면 그거는 조금 오해가 있지 않느냐. 그중에 물론 일부 자금은 투기 세력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런 글로벌 펀드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자금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탈세하고 절세가 우리가 많이 보면 애매한 영역에 있는 경우가 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세 회피 지역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제조업들 같은 경우에 외국 기업들 우리나라에서 투자하세요. 그래서 뭐 지역 뭐 특별 지역으로 해주고요. 우리나라도 외국인 예. 투자 유치하려면 뭐도 깎아주고 예, 뭐도 세금도 혜택도 깎아주고 주고. 그러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런 거기서 만든 상품을 그러면 해외에다 판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잘못된 거라고 말하지 않는 것처럼 금융도 비슷하거든요. 돈이라는 거를 상품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 이거 다 혜택 줄 테니까 여기 와서 너네 뭐 금융 투자도 하고 회사도 설립해. 그걸로 이 나라는 돈을 벌고 있는 것이죠. 예. 자, 삼성전자가
역대 최대 규모의 주주 환원 정책에 나선다고 발표를 했는데 주주에게 환원하는 방식이라면 일단 배당해주는 방법이 있을 그렇죠. 것이고 자사주를 시장에서 사서 소각하는 것도 주주들에게는 맞습니다. 뭔가가 예. 도움이 되는 것들인데 이런 걸 지금도 해오고 있는데 더 하겠다는 겁니까? 네. 이게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거죠. 회사가 돈을 벌어서 이익을 내면 일부는 이제 재투자를 당연히 해야 될 테고요. 회사를 발전시켜야 되니까. 네.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남은 현금 중에 일부는 회사에 남겨둡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현금을 주주들에게 투자해줘서 감사합니다. 회사가 이만큼 벌었으니 예. 나눠드릴게요. 그래서 현금을 주는 거는 배당이고요. 주식을 사들여서 소각을 하면 주식 가치가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남은 예. 주식 가치가.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주식 매입 소각이라고 얘기하는데 삼성전자가 올해 연초에 이미 거의 9조 원에 가까운 돈을 투입해서 자사주를 사들이고 소각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한 3차에 걸쳐서 했고요. 최근 7월에서 10월 사이에도 한 2조 원 정도의 자사주를 사서 네. 소각을 아직 소각은 안 했는데 이것도 소각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는 31일 날 삼성전자 이사회가 있는데 여기에서 앞으로 3년 동안 이런 주주 환원 정책을 더 강력하게 펼칠 거다라는 내용을 논의하고 발표할 거다라는 내용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앞으로 삼성전자가 더욱더 주주들을 위한 이 친화 정책이라고 하는 주주 환원 정책을 더 강하게 펼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회사에 현금이 10조 원이 있으면 이거를 주주들에게 환원할 방법은 10조 원을 배당하는 방법. 그죠. 돈으로 나눠주는 거죠. 1번이고 네. 2번은 10조 원어치의 주식을 삼성전자 주식을 시장에서 사서 네. 소각하는 방법이 있는데 네. 주주들 입장에서는 뭐 그거나 배당받으면 나한테 현금 들어오는 거고 소각하면 주가가 올라가니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하지만 네. 정부 입장에서 보면 네. 그 10조 원을 현금으로 배당을 했으면 배당 소득세만 해도 한 2, 3조 원이 정부한테 들어오는데 맞습니다. 이거를 주식시장에서 사서 그냥 없애버리면 이건 뭐 주식 살 때 조금 내는 세금 이것만 말고는 없으니까 네. 굳이 선택을 하려면 좀 배당을 해주지 2, 3조 원이 큰 돈인데. 이 삼성전자 그런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왜 이렇게 하느냐의 예. 문제가 좀 있는데요. 고민들을 나름 회사의 전략이거든요. 소각을 하는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배당과 관련된 세금을 좀 줄이겠다라는 의도도 있고 예. 또 하나는 이렇게 하면 대주주의 지분율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주주가 회사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주 환원 정책 플러스 예. 이런 것들을 같이 하면서 이미지 좋게 하고 본인들도 이득을 찾는 뭐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대주주한테 현금으로 배당한 후에 대주주가 그 돈으로 주식 사시면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주식 살 때 수수료와 세금을 대주주가 내고 네, 회사가 자사주를 소각하면 그 세금은 회사가 내고 예, 그 차이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자사주는 못 사게 하고 반드시 배당으로만 해야 되겠다는 바보 같은 생각도 좀 드네요. 한국경제TV 김치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아야 될 것들 많이 안내를 해주고 눈높이에 딱 맞는 만인의 경제 과외 선생님. 다음 순서는 친절한 경제입니다. 예, 청취자 윤화영 씨가요. 저희 손경제 방송을 들으시다가 방송에서 우리나라는 상가나 오피스텔은 월세 받는 분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적으로 다 해야 되는데 주택은 꼭 그 임대사업자 등록 안 해도 되고 뭐 해도 되고 그런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저희가 드렸더니 그 내용을 들으시고 이상하다. 얼마 전에 오피스텔 분양받으러 갔더니 거기에서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하던데 누구 말이 맞아요? 이런 질문을 다시 주셨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시는 경우는 사업자 등록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주거용 오피스텔은 우리나라 일반 아파트나 뭐 단독주택이나 빌라나 다가구 이런 거하고 똑같이 취급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파트나 빌라는 뭐 연간 2천만 원 이하의 임대소득은 아직 과세를 안 하니까 주거용 오피스텔도 마찬가지로 그 영역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주거용 오피스텔은 아직 임대사업자 등록을 꼭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업무용 오피스텔은 꼭 하셔야 되고 안 하시면 월세 받기 자체가 어렵습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은 사업하시는 분한테 빌려주는 거기 때문에 월세 받으면 부가세를 받고 사업 세금 계산서도 내주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이고 그럼 사업자 등록을 만약 하려면 주택이라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도 있고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일반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도 있게 되는데 이건 그럼 둘 중에 뭘로 하는 게 좋으냐 이런 질문도 가끔 보내주시는데요. 이것도 뭐 꼭 뭐가 더 좋고 나쁜 게 없습니다. 각자의 입장과 계획에 따라서 다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말 그대로 그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인데요.
방금 임대사업자 등록을 꼭 안 해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말은 해도 된다는 말이잖아요. 만약 하게 되면 재산세를 좀 깎아줍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는데 5년은 반드시 보유하면서 임대를 놓으셔야지 중간에 파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만약 임대사업을 하게 되면 이제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할 수도 있고 전세로도 잘 나가고 그래서 임차인 구하기는 조금 좀 쉬워지는 방법이 있고요. 반면 일반 임대사업자는 오피스텔을 사무실로 임대할 계획인 경우에 적당한데 사무실이니까 전입신고는 안 되고 또 월세에 부가세를 10%로 붙여서 받아야 돼서 사업하는 분들에게만 임대가 가능합니다. 그런 단점이 있는 반면에 일반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겠다고 하면 오피스텔 분양받을 때 분양가의 10%를 깎아줍니다. 그러니까 오피스텔 파는 회사가 깎아주는 게 아니라 오피스텔 분양받으면 거기에 부가세 10%가 늘 붙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1억짜리 오피스텔은 1,000만 원 정도의 부가세가 붙어 있는 건데 그 부가세를 안 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10%를 싸게 분양받을 수 있으니까 나는 일반 임대사업자로 할까?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도 꽤 있죠. 다만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월세를 받을 때는 월세에다 별도로 부가가치세 10%를 붙여서 받아야 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결국 그 동네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잘 나가는지 사무실용으로 잘 나가는지 그거를 확인해보고 결정하시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앞으로 집을 사려는 사람들, 특히 다주택자들은 대출을 더 힘들게 하겠다는, 어렵게 하겠다는 정책을 며칠 전에 정부가 발표했는데 이 대책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정도의 영향을 미칠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NH투자증권의 김규정 부동산 전문위원을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항상 저희가 이런 좀 애매한 문제 있을 때만 인터뷰를 청합니다. 네. 이게 정부가 전체적으로 대출을 줄이니까 대출 줄이는데 부동산 시장에 호재일 가능성은 없는데 그렇죠. 이제 문제는 어느 정도 악재일 것이냐가 이제 그걸 좀 가늠해 보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좀 청했는데 일단 이번 정책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 의원께서는? 내용 자체는 그동안 정부가 언급해온 내용들 또 예측하셨던 내용 수준을 정리한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예상하지 못했던 충격이 가해질 만한 새로운 내용이 많이 더해진 것은 아니어서 실제로 발표 직후에 당장 부동산 시장 수요자들의 반응도 그렇게 크게 움직이거나 요동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주택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대출 관련된 정책이기는 해서 저희 예상으로는 내년 1분기 시작되면서 내년 시장에서는 좀 영향력이 강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말은 내년 되면 집값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말로 들리는데 그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일단 이번에 발표된 가계부채 대책 핵심 내용인 신DTI 시행이 1월부터고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좀 도래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말이나 연초에 금리 인상이 본격화되는 시기도 맞물려 있고요. 또 파리 대책에 따른 다주택자 양도세 규제 양도세 중간 문제 시행이 4월부터니까 내년 4월? 1분기에는 아무래도 좀 처분 물건을 내놓으실 수도 있고 이런 규제들 시기가 좀 맞물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1분기에는 당장 체감하시지 못하는 이런 여러 가지 규제들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매물도 좀 늘어나고 가격도 조금씩 이제 하락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뻔히 보이는데도 아직은 아니고 1분기가 돼야 썰렁해질 것 같다는 말은 지금 먼저 파시려는 분은 아직은 많지는 않다는 뜻입니까? 그런 상황이 올 걸까 1분기에 뻔하면 11월이나 12월에 매물 내놓으시는 게 나을 것도 같은데. 근데 아직은 이제 수요시장의 움직임이나 가격 조절 폭이 얼마나 될지 또 후속으로 정부가 내놓을 이제 다주택자 규제나 이런 것들이 아직은 확실치 않은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매수자는 물론이고 매도자들도 좀 더 시장을 지켜보고 매각식이나 이런 걸 정하겠다라는 이제 전략들을 가지고 계시고요. 실제 지금 주택 거래 시장에 매물이 거의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직 다주택자들의 처분 매물이 나오는 상황도 아니고 가격도 일부 상품 지역을 제외하고서는 굉장히 안정적이어서 당장 움직임이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년이 되면 대출 받기도 올해보다 더 어려워질 것이고 살려는 분들 입장에서는 팔려는 분들 입장에서는
분위기 더 좋지 않으면 가능하면 4월 이전에 파는 게 낫다고 하니 그때 팔아볼까 하는 생각이 더 들 수도 있고 그렇다는 뜻이네요. 알겠습니다. 혹시 이번 대책 보시면서 이런 것도 좀 들어갔으면 좋을 텐데 아쉽다 하는 부분은 없었어요? 네, 뭐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안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규제 자체가 뭐 이렇게 강력하게 나온 상황은 아닌데요. 동시에 또 대출이 실제로 어려워지면서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울 수 있는 일반 서민층이나 실수요자 지원책이 같이 나오지 않아서 좀 아쉽다라는 지적들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예. 네. 그런 내용은 연내 내놓을 예정인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뭐 공급 계획이라던가 추가 지원 계획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더 내놓는다고 하니까 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세부적인 기준이나 뭐 이런 것들이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 아직은 많아서 예를 들어 뭐 신 DTI의 적용 세부적인 요건이라던가 뭐 DSR의 적용 비율 부분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앞으로 좀 정할 부분이 많이 남아 있어서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수요자들이 또 투자자들도 이번 대책에 따라서 뭔가 빨리 의사결정을 하기는 좀 어렵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이 좀 듭니다. 그러네요. 저희도 엊그제 정부 관계자를 인터뷰로 연결해서 그 질문 똑같은 질문 드렸어요. 새로 집을 마련하려고 하는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더 좋아진 게 없지 않느냐. 이분들을 좀 지원을 해야 그래도 집을 좀 사시지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하시는 말씀이 이번 대책으로 집값이 좀 내려가면 그거 자체가 그분들에게 혜택 아니겠습니까? 이런 정도로 말씀 주시더군요. 뭐 일리가 없지는 않은 대답으로 들었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갭 투자가 줄어들 거라는 전망도 있던데 갭 투자라고 하면 전세 끼고 집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줄어요? 그건 대출 규제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 보이기도 하는데 그 사이에 대출 받을 일이 없잖아요. 갭 투자는? 실제로 파리 대책 전까지 8월 초반까지도 갭 투자가 굉장히 성행을 하다가 예. 대책 이후에는 다소 주춤한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최근에 전세금도 입주량 때문에 좀 안정적이고 집값도 좀 정체돼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관망세와 함께 갭 투자가 좀 줄어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대책이 나오고 나서 대출이 어려워지면 특히 이제 규제가 집중되지 않은 다주택자를 제외한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전세보증금을 이용해서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생각들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전망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뭐 무리한 투기적 수요는 아니지만 내 집 마련을 갭 투자 방식을 활용해서 하시는 분들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건데요. 네. 이런 부분들에서는 어쨌든 당분간 전세 가격이 안정적일 거다. 그리고 집값이 많이 오르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 때문에 예전만큼 성행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갭 투자 형식의 내 집 마련을 고민하는 실수요자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정부가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공급 계획이라던가 재정 지원이라던가 이런 거를 원하는 만큼 늘려줘야만 그런 네.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내 집 마련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다들 좀 지금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어떤 지원이 더 나올 건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갭 투자 방식의 내 집 마련이라고 하는 건 전세 끼고 일단 집을 사놓고 나는 거기에 일단 전세 꼈으니까 못 살고 그렇죠. 그렇지만 내 집은 있으니까 일단 잡아놓고 나중에 그 전세금 저축으로 모아서 혹은 대출 받아서 들어가는 방식. 그렇죠. 자금이 모일 때까지 기다리시는데 전체적으로 무주택자분들이 아직 집값에 크게 하락할 거다라는 생각들을 안 가지시고 내 집 마련 고민을 하고 계신 상황이어서 예. 실질적인 대출 지원이 충분하지 않으면 전세 낀 내 집 마련을 하시고 자금이 모일 때까지는 또 딴 곳에서 거주하시면서 대응하시게 될 가능성도 남아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예. 조금 어려운 질문이지만 하나 좀 드려볼게요. 내년 1분기 이후에는 집값이 좀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어느 정도 떨어질 것 같습니까? 큰 폭은 아닐 것 같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뭐 경제 상황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은 주택 투자나 뭐 주거 비용 증가나 이런 거에 또 영향을 줄 만한 상황이어서 예. 특히 이번 3분기 또 저희 경제 성장률 수치도 예상보다는 좀 좋게 나오고 있는 내수나 추경의 효과 같은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크게 악화될 것 같지는 않은데 다만 내부적으로는
1분기부터 이제 본격화되는 파리 대책 후속 조치들, 뭐 재건축 규제라던가 세금 중과라던가 그리고 예. 또 신DTI 시행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일정 부분의 조정은 좀 불가피해 보입니다. 조정이라고 표현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많이는 안 내릴 거라고 보시는 봐요. 예, 크게는 아니고 좀 하향 안정세 정도로 유지가 될 것 같고요. 예. 어쨌든 그런 환경에서 좀 가격이 많이 떨어지려면 다주택자분들이 물건을 좀 많이 내놓거나 뭐 임대주택을 뭐 충분히 등록하고 내놓거나 뭐 이래야 되는 상황인데 예. 그것을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제 여러 가지 규제 요건들 불확실한 부분들이 좀 남아 있어서 예. 다들 좀 아직은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이 혹시 이 집 팔아야 돼요? 싸게라도 팔까요? 이렇게 김 의원께 좀 상담을 청하면 김 의원은 어떻게 보통 답하십니까? 그럼? 일단은 지금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예. 내년부터는 대출 한 30% 이내로 제한하시고 나머지는 자기 자본 마련으로 계획을 하셔야 되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기 자금이나 이제 재정 여력이 좀 상한 능력 되시는 분들은 1분기 이후에 가격 조정이 좀 시작되면 네. 적절한 지역에서 좀 검토해 보실 수 있겠고요. 자금이 안 되시는 분들은 대출 환경이나 금리 환경 때문에 좀 무리한 대출 쓰시는 거는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예. 뭐 40-50% 이상 뭐 대출을 생각하셨던 이런 분들은 당분간은 좀 내 집 마련 시기를 미루고 정부 뭐 공공임대라던가 이런 걸 쓸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를 빨리 좀 타진해 보시는 예.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목돈 좀 있는 분들 아니면 집 사는 것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주가가 좀 떨어지더라도. 대출이 어렵고 금리도 이제 막 본격적으로 오를 걸로 예상이 되어서 예. 아무래도 뭐 집값의 30-40% 이상 대출을 써야 된다. 이런 분들은 좀 신중하게 이 정도 이자 부담을 하는 것이 적절한가를 좀 고민하셔야겠죠. 예. 전세 가격은 그럼 어떻게 움직일 것 같습니까? 지금 가을 이사철인데도 불구하고 전세 가격 비교적 안정적인데요. 올해 4분기, 내년 1분기에도 입주량이 상당히 예년 평균치보다 많아서 안정세가 유지될 걸로 보여집니다. 또 집값이 좀 정체돼 있다 보니까 전세 상승세도 좀 크지는 않을 걸로 보여지는데요. 다만 주택자금 대출에 비해서 전세자금 지원 대출 규제는 그렇게 뭐 강화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예. 또 전세 대출을 쓰시는 분들 전세 수요 증가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뭐 일부 인기 지역이나 뭐 개발 이주 지역이나 이런 데서는 뭐 다소 차이를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 물량 공급할 만큼의 새 집도 꽤 공급이 된다고요? 연말 뭐 내년 이렇게? 네, 이번 4분기, 내년 1분기에도 입주 물량이 꽤 여유가 있고요. 내년에 뭐 예. 말씀은 대부분 다 듣긴 했는데 김규정 의원께서 지금 공항에 계셔서요. 아마 혹시 그 문제 때문에 전화가 끊긴지 모르겠습니다. 대강 인터뷰 내용 들었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듣고요. 또 아쉬운 내용 다음번에 또 연결해서 듣겠습니다. NH투자증권의 김규정 부동산 전문위원이었습니다. 인터넷으로 물건을 주문하고 받을 때 택배기사님께 내 전화번호를 알려드려야 되겠죠? 그런데 뭐 모르는 분한테 개인 전화번호 알려주는 게 좀 마음이 깨름칙하면 050으로 시작되는 일회용 전화번호를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일회용 전화번호로 택배기사님들이 전화를 하면 이 통화요금을 택배기사님들은 무슨 요금제를 선택하신 분들과 무관하게 꽤 많은 통화요금을 내야 한다는군요. 그래서 이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구조가 됐길래 이렇게 됐는지 오늘 친절한 하나 씨, 이하나 리포터가 취재해 보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050으로 시작되는 게 그러니까 뭐 그런 일회용 번호들이에요? 네, 맞습니다. 정확히 일회용 번호인데요. 앞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주문을 하다가 네. 내 번호를 택배 상자에 쓰여지는 게 너무 싫다라고 하면 안심번호를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050 번호로 그 주문자 정보에 적히는 거죠. 그래서 택배 기사들은 이 050 번호에다가 전화를 걸면 저한테 연결이 되는 구조인 거죠. 그럼 050 번호를 원래 내 번호는 뭐 몇 번인데
이거를 잠깐만 일회용 번호 050으로 시작되는 번호를 쓸래요 하면 그 번호를 그렇게 짝짓기 매치해주는 사업자가 있겠네요. 네, 따로 있습니다. 이 사업자들이 쇼핑몰이나 홈쇼핑 업체랑 협약을 맺는 건데요. 네. 너희 고객 안심번호 우리가 만들어줄 테니까 우리에게 서비스를 뭐 써라라고 하면 이 050 사업자 전산 시스템에는 050 번호에 진짜 010 땡땡땡 이런 번호를 입력해 둡니다. 네. 그리고 나서 택배기사가 050으로 전화를 하면 그 전산 시스템에 살짝 접속이 됐다가 네. 그다음에 진짜 번호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보통 요즘은 뭐 통화 요금제에 따라 다릅니다만 음성으로 전화 걸고 받고 하는 건 무제한인 요금제가 많잖아요. 그렇죠. 택배기사님들은 대부분 전화 많이 하시니까 대개는 그걸 선택할 거고. 그런데 무제한이라고 하면 어디에 전화해도 통화요금은 따로 안 받아요라는 뜻인 것 같은데 050 번호로 전화할 때는 통화료를 따로 내야 돼요? 050 번호는 좀 예외적으로 뷔페 가면은 따로 돈 내고 먹는 그런 음식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 따로 떼어놨는데요. 구조를 좀 찬찬히 살펴보면요. 예. 일단은 일반적인 통화는 우리나라는 일단 전화 거는 사람이 돈을 내는 거잖아요. 네. 예를 들면 SK텔레콤 쓰는 철수가 KT를 쓰는 영희한테 전화를 하면 철수가 돈 내죠. 네, 그래서 철수가 가입한 이동통신사 SK텔레콤이 텔레콤이 돈을 돈 벌죠. 다 가져가죠. 예. 그럼 KT는 아니 기껏 망 만들어서 연결해줬는데 연결해줬는데 우리는 한 푼도 못 받아? 이런 억울할 수 있겠죠. 그거야 영희가 철수한테 전화할 일도 또 혹시 있지 않겠니? 그렇죠. 뭐 이런. 그렇죠. 서로 오고 가고 이러는 네. 게 거의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전화를 걸면 한 예. 100원 정도를 내게 되는데요. 네. 전화를 받게끔 만들어준 KT도 한 30원 정도를 가져가고 뒤에서 정산을 예.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오고 가는 게 비슷하니까 뭐 어차피 무제한 통화를 해도 손해보는 건 아니다라는 판단에서 무제한 통화를 가능하게 해뒀는데요. 네. 하지만 이 050 번호는 제3자가 아까 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사업자가. 네. 예. 근데 KT인 제가 050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라고 예. 하면 그 050 사업자가 KT에 전화할 일은 거의 없잖아요. 이게 쌍방 교환이 안 되는 거죠. 일방적으로 돈을 내야 되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이거는 따로 떼서 요금을 부과하고 정산도 하려고 무제한 요금제에서는 제외를 한 겁니다. 아, 그러면 예를 들면 제가 예를 들면 KT를 쓰는데 네. 050 번호로 전화를 했으면 예를 들면 제가 택배기사라고 하고 고객 전화가 050으로 시작돼서 050으로 시작되는 번호로 전화를 하면 050 사업자한테 네. 제 가입 이동통신회사인 KT가 돈을 줘야 되는군요. 그렇죠. 이게 접속료랑 서비스 개발비 아. 등등을 포함해서 한 30원 정도를 따로 떼줘야 되거든요. 예전 같으면 내가 한 통에 뭐 50원이면 60원씩 이렇게 통화요금을 냈으니까 네. KT는 그 돈 받아서 그 사람한테 주면 되니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통화가 무제한이니 네, 그렇죠. 이게 옛날에 얘기했던 유료 전화하고 똑같은 거군요. 그렇죠. 뭐 날씨 정보 들으시면 그렇죠. 1분에 500원 뭐 이런 네. 거였던 똑같은 구조입니다. 그러면 통신사 입장에서는 050 번호를 예를 들면 제가 하루에 100통을 걸면 050 사업자한테 100통에 해당하는 전화요금을 KT 사업든 SKT든 내줘야 되니까 그렇죠. 이거는 무제한으로 못하겠다 이 말이군요. 엄청 전화를 걸 수도 있으니까요. 그럼 예. 손해보는 구조가 될 수도 있고요. 야, 이게 통신사 입장도 이해가 가고 그런데 그럼 택배하는 분들은 대부분 050으로 전화를 많이 표기했을 테고 어쩔 수 없이 전화를 해야 되는데 네. 이거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게 일단은 정작 050 안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쇼핑몰이나 홈쇼핑에서는 네. 그 050 번호 사업자랑 계약을 맺을 때 한 예. 푼도 비용을 내지 않거든요. 저는 심지어는 리베이트도 받을 것 그렇죠,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한테 그런- 연결하는 바람에 당신들이 돈 벌지 않니? 이런 네. 식으로. 국감에서 그런 지적도 이번에 네.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쇼핑몰이나 홈쇼핑에서도 좀 부담을 해야 경감되지 않겠느냐라는 지적도 있고요. 일부 통신사에서는 대리기사나 택배기사 등이 네. 그 050 번호를 쓰면 예. 3,000원만 한 달에 내면 300분은 무료로 통화할 수 있게 제공하는 그런 부가가치 서비스도 있거든요. 예. 근데 사실 그 가입하는 절차도 까다롭고 300분 며칠이면 다 쓴다라는 지적도 있어서 네. 이건 어느 한쪽이 잘못했다라고 하기보단 좀 구조를 들여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050 번호를 쓰면 고객도 편리하고 고객이 네. 편리하니 쇼핑몰도 좋고 다 좋은데 다 좋으면 누군가가 그 돈을 내야 되는데 그렇죠. 그 돈을 누가 낼 거냐라고 하면 배달받는 고객도 안 내고 그렇죠. 물건 파는 쇼핑몰도 안 되니 중간에서 연결해 주시는 택배 기사님이 그럼 내세요 이런 구조네요. 그렇죠. 이게 수혜자 원칙인데 수혜자를 누구로 할지는 좀 그러네요. 애매한 상황인 택배 겁니다. 기사도 물론 뭐 수요자라고 할 수는 있을 텐데 네.
그보다는 수혜자 3자가 모여서 좀 합의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 구조였군요. 이하나 리포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영어용 번호 이외에도 1577, 1588 이런 번호도 별도로 통화요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무제한 통화라고 안심하시는 분들은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지금까지 이진우였고요. 내일 오전 11시 1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가능성도 있습니다.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완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 세 개 아까 말씀드린 정책 모기지 세 개를 잘 활용해서 서민들은 조금 내 집 마련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려고 정부가 추가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집은 이러나 저러나 좀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대출이 조여져서 좀 고민이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분들 중에 소득 조건이 맞는 분들은 연말에 좀 기다려보면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대출이 유리한 대출이 또 나올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뭐 부동산 시장 자체가 지금 정부가 워낙 강하게 대책들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예. 가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조금 다들 관망하는 모양새거든요. 그래서 정부의 추가 대책이 나오고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격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완화된다라고 하면 예. 훨씬 저리의 자금을 정부 정책 자금을 받아서 집을 또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게 맞을 것 그럴 같습니다. 수도 있을 것이고 내년 4월 이후에는 양도소득세도 더 높아지니까 네. 2개, 3개 주택 갖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분들은 4월 이전에 팔 가능성도 꽤 있어 보이니 그렇다면 뭐 매물도 많이 나오겠죠. 그러게요. 그때를 노리는 매수자가 많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좀 전에 말씀하신 건 집을 한 채 살려고 할 때 대출 해주는 대출이고 네네. 집 사는 거 말고 전세로 사실 분들을 위한 대출도 필요한데 전세가 요즘 워낙 비싸니까. 이 부분도 이제 어떻습니까? 정부가 고려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차피 활용할 수 있는 거는 정부가 이제 뒤에서 어느 정도 기금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냥 시중은행들을 이렇게 옥죄서 야 이건 싼 이자 받아서 너네 돈 빌려줘라고는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목록을 보면 주택도시기금이 운영하는 이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나 주거안정 월세 대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임대주택 보증금 대출 뭐 이런 것들입니다. 예. 버팀목 대출은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가 2%대 이자로 최대 8천만 원, 수도권은 1억 2천만 원까지도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확대를 한다는 얘기는 자격 제한을 조금 완화한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금리 수준은 사실 2%대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싸게 해주기는 힘들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신혼부부와 관련된 국토부가 운용하는 신혼부부의 대출 한도 같은 경우에도 네. 한도를 이건 조금 더 늘리는 방향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른 뉴스 하나 보죠. 네. 조세 회피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뽑은 오늘의 숫자는 7년입니다. 한국은행이 결국 이겼다고 해야 될까요? 올해 국내 총생산, 즉 경제 성장률 전망에 대해서 그동안 한국은행과 다른 연구기관들은 전망이 서로 좀 엇갈렸습니다. KDI를 비롯해서 민간 금융 연구기관들은 2.6%에서 2.8% 정도로 우리나라 연간 성장률을 전망했는데 한국은행은 최근에 3.0%로 다시 높여잡을 정도로 비교적 낙관하는 편이었는데요. 오늘 아침에 나온 올해 3분기 7월부터 9월까지의 성장률이 1.4%를 기록한 걸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이 1.4%는 3분기 성장률, 그러니까 한 분기의 성장률이니까 이렇게 한 분기만에 성장을 많이 한 건 2010년 2분기 이후에 7년 만에 최고치고요. 이게 딱 한 분기의 성장률이 1.4%니까 이걸 연간 성장률로 환산을 해보면 연간 5.6%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한 것과 비슷합니다. 이렇게 되면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한국은행이 지난주 발표했던 전망치인 3.0%도 넘어설 게 확실해 보입니다. 4분기에 우리나라 경제가 제자리 걸음만 하더라도 올해 전체 성장률은 3.1%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깜짝 성장은 수출에 힘입은 특히 반도체가 전례 없는 호황을 누린 덕분인데요. 이 분기 성장률 1.4%라는 숫자가 대단히 크게 느껴집니다. 이런 성장 효과가 제발 좀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도 골고루 퍼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물 들어올 때 다 같이 좀 노를 함께 저을 수 있도록 말이죠. 예, 10월 26일 손에 잡히는 경제입니다. 며칠 전에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대책이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오늘은 부동산 시장 전문가 한 분 모시고 이런저런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한 청취자께서 오피스텔을 한 채 사서 임대 주려고 하는데 이럴 때 임대사업자로 꼭 등록을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 주셨는데요. 이 질문은 친절한 경제 코너에서 풀어드리겠고요. 050으로 시작하는 안심번호의 요금 구조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좀 알아보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예, 경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경제TV 김치현 기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정부가 엊그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놓으면서 네. 다주택자들은 돈 대출받기 더 어렵게 만들었어요. 네네. 전반적으로 대출이 다 어려워져서 다주택자들 대출 조이는 건 알겠는데 필요한 사람도 못 빌리는 거 아닌가? 네. 뭐 이런 걱정도 같이 좀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서민대출 문턱을 정부가 좀 낮춰보겠다 이런 계획을 추가로 발표했나 봐요. 추가로 발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이제 그 대책들에 이런 것들이 포함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이제 정책 자금으로 하는 서민들을 위한 대출들이 있습니다. 네. 이걸 보통 이제 우리들이 이른바 정책 모기지 3종 세트다 이렇게들 부르는 것들이 있거든요. 집 살 때 빌리는 돈인데 나라에서 좀 혜택 주는 거. 예. 그러니까 정부의 돈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자를 싸게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적격 대출, 보금자리론, 디딤돌 대출 이걸 네. 이제 보통 정책 모기지 3종 세트라고 부르는데요. 이것들을 좀 그 대상을 확대하거나 예. 아니면 금액을 조금 더 늘려주거나 그전에는 서민들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주택 구입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이었다면 네. 그중에 이제 특히 적격 대출이 그랬는데요. 이것들은 서민들을 위하는 쪽으로 좀 자격 제한을 둔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돈이 좀 있어서 부동산으로 투자를 해서 돈을 벌겠다는 사람들한테는 돈을 줄 옥죄지만 예. 이런 분들에게는 충분히 정책 자금을 활용해서 집 한 채 정도 사는 거는 은행에서 돈 빌려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인 것 같고요. 예. 이것들을 이제 추가 대책을 내놓을 때 아마도 포함해서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출받기 쉬워지는 게 있다고 하니까 그게 좀 귀가 솔깃할 것 같으니 그 얘기부터 좀 들어보죠. 좀 더 대출받기 쉬워지는 대출이 뭐예요? 일단은 적격 대출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적격 대출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로는 자격 제한이 없습니다. 대신에 네.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가격 9억 원 이하면 적격 대출 신청이 가능하게 돼 있거든요. 적격 대출이라는 게 애초에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 주식, 우리나라 채권. 조세 네. 회피처라고 하면 저기 뭐 케이만 군도 뭐 룩셈부르크 이런 데가 유명한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런 쪽에서 있는 투자자들 중에 우리나라 주식 갖고 있는 걸 세보면 136조 원이나 되더라. 이런 통계가 나왔습니까? 이게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의 박광원 의원실에서 자료를 분석해가지고 내놓은 건데요. 그래서 예. 어제 이것들이 뉴스에 좀 많이 나왔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주식하고 채권을 외국인이 보유한 규모가 지금 700조 원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다 합치면. 예. 예. 이 중에 외국인 투자자는 주식은 한 600조 원, 네. 그다음에 채권은 한 100조 원 조금 더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걸 국적별로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 네. 뭐 미국도 있고 뭐 영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다양한데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흔히 말하는 조세회피 지역에서 투자된 규모가 136조 원이더라. 그래서 전체 외국인이 투자한 국적별로 아까 700조라고 했으니까요. 예. 거기로 보면 한 20% 정도가 조세회피 지역에서 들어왔더라.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좀 눈여겨 관찰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박광원 의원이 한 것이죠. 예. 근데 이제 그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조세회피 지역이라는 데 있는 자금을 무조건 다 투기 자금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이분들이 이 조세 회피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아닐 텐데 예를 들면 케이만 군도에서 만든 뭐 펀드가 우리나라에 투자했으면 네네. 그 펀드 매니저가 케이만 군도에서 먹고 사는 분은 아닐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예.
그런데 여기에다가 근거지를 만들고 나는 여기서 왔습니다라고 신고하는 이유가 네. 있을 텐데요. 그게 뭐예요? 그건 이제 펀드라고 하는 게 특히 이제 사모펀드 같은 그러니까 여러 명이 아니고 다중이 그 돈을 모아서 하는 게 아니고 네. 적은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하는 펀드들 같은 경우에는 수익을 최대한으로 올리는 걸 목적으로 하거든요. 네. 그렇다 보면 나가는 비용도 줄여야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어디다 돈을 갖고 있든지 회사를 설립하든지 상관없이 투자는 전 세계에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왕이면 조건이 좋은 곳에 가서 이 펀드를 설립합니다. 세금 적겠다는 예, 곳에서? 이게 굳이 아까 말씀드린 투기 세력 뭐 이들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글로벌 금융 회사들이 대부분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예. 대표적인 곳이 이제 유럽에는 룩셈부르크라는 곳이고요. 여기는 이제 대부분 금융사들이 이 흔히 말하는 페이퍼 컴퍼니. 예전에도 우리 방송에서 한번 공부한 적이 있는데 네네. 알아보니까 20년 내지 30년 동안 초장기로 고정금리로 대출해주는.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은행들은 우리는 이거 위험해서 안 할래요 하는데 정부가 뒤에서 그럼 필요한 거 우리가 도와줄게 해가지고 만들어준 그런 상품이라고 하더군요. 그렇죠. 그래서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초장기이기 때문에 부담도 좀 덜할 테고요. 예. 그리고 이자 같은 경우에 다른 일반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이라든지 이런 거보다 조금 유리한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고정금리인데도 불구하고 요즘 변동금리보다도 심지어 좀 싸더군요. 네. 이자율이. 그래서 이게 인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올해만 지금 21조 원이 적격대출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6월 말 현재 적격대출 잔액이 58조 원이나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청 자격 제한이 딱히 없었습니다. 부유층도 할 수 있었다. 예. 주택 가격이 살려는 주택이 9억 원 이하이기만 하면. 예, 그래서 이걸 이제 그 소득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조금 정부가 허들을 만들겠다라는 것이겠죠. 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사실 서민들 입장에서는 여러 사람이 와서 신청하는 것보다 물론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출금은 이제 한정이 돼 있겠지만 조금 더 이제 대출을 받기가 쉬워진다. 그러니까 적격 대출을 활용할 용도가 좀 많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은 적격 대출이나 보금자리론이나 생긴 건 똑같고 같은 대출인데 네네. 이게 은행들이 알아서 자율적으로 하는 거는 적격 대출, 정부기관에서 하는 건 보금자리론. 결국은 그런 차이여서 저는 보금자리론이나 적격 대출이나 자격 제한도 똑같구나 싶었는데 적격 대출은 거의 자격 제한이 없었다고 소득 보시면 제한이 돼요. 없었군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살려는 집이 9억 원 이하라고 하면 누구든지 사실은 활용할 수 있는 대출이었고요. 예.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자금으로 하고 있는 보금자리론하고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보금자리론은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 네. 또는 1주택 보유자가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살 때 주택 가격의 70%까지 대출을 해주는 상품이었거든요. 예. 이것도 아마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주택자에게만 혜택을 주지 않겠느냐라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은 갈아타는 1주택자도 주고 있는데 네네. 혜택 안 줄 거고 예.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여야 된다. 예. 뭐 부부 합산이죠. 그렇죠. 그래야 되는 제한 조건이 있어서 우리 부부 합치면 여기에 있어 200만 원 더 넘는데 못 받네? 뭐 이런 분들도 있었는데. 그건 뭐 조건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걸 뭐 플러스 마이너스 10% 해주겠다 이렇게는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조건 자체도 조금 올라갈 가능